이번 시간은 9장 추상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추상화는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를 공부하기 전에 추상화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객체 지향 언어를 공부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자, 학습 내용을 살펴보면은 먼저 추상화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기초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추상화 자료형이 무엇인지 abstract data type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캡슐화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면은 추상화 자료형 abstract data type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일반화 메커니즘 템플릿이라는 그런 도구를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C++에서의 객체 지향 개념을 공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추상화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추상화는 영어로 abstraction이라고 해요. 그 abstract라는 것이 추상화인데 추상명사 라는 부분에서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어요. 아름다움이나 건강처럼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칭할 때 추상명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추상화는요,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추상화는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냐?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단순화해서 해결한다. 자, 어떻게 단순화하냐?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나 생략을 한다.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안 쓰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필요한 속성만을 이용해서 단순화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추상화예요. 뭔지 감이 그래도 잘 오지 않죠. 자, 여기서 그럼 강조하는 거는 추상화 뭐냐? 단순하다. 간단하게 하는 거다. 내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전에 추상화 뭐냐? 단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추상화라는 개념을 추상화한 거예요. 어렵네요. 자, 그럼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추상화는 뭐냐? 프로그램을 내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복잡한 문제를 하나하나 열심히 상세하게 작성을 하는 식으로 프로그램 작성해서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단순화해서 문제 해결하는 프로그램 작성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한번 볼게요. 프로그램은요,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추상화하는 방법은 레코드라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럼 알고리즘을 추상화하는 것은 뭐냐? 펑션, 우리 서브 프로그램 작성하죠. 펑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추상화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그램 추상화의 도구는 데이터는 레코드를 이용해서 추상화할 수 있고, 그리고 알고리즘 뭐 한 다음에 그런 문제풀이 과정은 펑션을 이용해서 추상화할 수 있다라는 거구나. 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자, 데이터 추상화는요, 기본 데이터형이죠. 이런 기본 데이터형을 하나하나 이렇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걸 묶어서 하나의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사용자가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C 언어에서 구조체 스트럭트를 쓸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하냐면은 타입, 그죠? 타입 def를 쓰는 게 좋다. 그리고 여기 안에 스트럭트를 쓰고, 그죠? 스트럭트를 쓰고 태그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 여기 타입 이름을 하나 쓰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자, 이런 타입을 정의했죠. 사용자가 이렇게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기능, 도구들이 데이터 추상화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그 변수의 모음을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단위로 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복잡한 문제, 즉
세세한 것이 아니라 단순화해서 다루겠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생을 표현을 하고자 할 때 학생의 이름, 학생의 학번, 학생의 전공 이런 것들이 학생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각각 변수로 두어서 스튜던트 넘버 1, 그러니까 1번 학생의 스튜던트 넘버, 1번 학생의 스튜던트 이름은 뭐 스튜던트 네임 1, 1번 학생의 전공은 메이저 1, 뭐 이런 식으로 하고 2번은 스튜던트 넘버 2, 네임 2, 메이저 2 이렇게 변수를 여러 개 쓰면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하나의 단위, 이것이 스튜던트다 라고 타입 대표로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스튜던트면은 인티저, 스트링, 그죠? 넘버, 네임, 메이저 이 세 가지 변수를 한꺼번에 지칭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프로그램에서 변수, 즉 학생을 표현하고 그 학생에 대한 어떤 조작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거죠. 레코드죠, C에서. 물론 이제 C++에서는 클래스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제어의 단순화예요. 절차를 단순화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최대 공약수 구할 때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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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거에 묶어서 우리가 이걸 GCD라는 함수를 만들면 그 다음부터 최대 공약수 구할 때 GCD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되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다 기술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펑션 서브 프로그램, 이름이나 매개 변수 등을 이용해서 단순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추상화는 단순화하는 거고요. 프로그램에서는 데이터를 단순화할 수 있어요.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로 표현할 수 있어요. 레코드가 그 예죠. 절차,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절차들을 하나로 묶어서 함수로 서브 프로그램으로 단순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상화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에요. 추상화 자료형은 뭐냐? 결국은 레코드겠죠. 자, 추상화 자료형을 영어로는 이제 Abstract Data Type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머 정의 데이터 유형, 여기 있죠. 구조체 같이 하나의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사용자가 정의를 했죠. 여러 개 필요한 것들을 묶어서. 자, 이게 C에서 스트럭트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은 추상화 자료형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다만 데이터를 단순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브 프로그램이 같이 결합이 되었을 때 그걸 우리가 Abstract Data Type이라고 해요. 왜냐? 이 서브 프로그램이 결합돼야지 이 서브 프로그램이 이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어요. 이 서브 프로그램만이. C++ 언어의 클래스, 자바에서의 클래스는 Abstract Data Type이에요. 뭐 옛날 언어의 패키지도 Abstract Data Type이라고 합니다. 자, Abstract Data Type는요, 데이터 정의하고요, 연산, 서브 프로그램 정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연산만이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능, 캡슐화 기능을 제공을 한다면 Abstract Data Type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캡슐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연산을 따로 정의하는 겁니다. 얘네만 얘를 액세스할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호해주는 캡슐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추상화는 결국은 단순화예요. 심플리피케이션이에요. 매우 복잡한 데이터 여러 개를요 감춰요. 감추고요. 결국은 외부 인터페이스와 객체 함수로 복잡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라이브러리 함수 같은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코드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C나 파스칼에서 레코드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함수가 있다고 했어요. 단순화가 제공이 됩니다. 다만 이 데이터 단순화는요, 레코드는 ADT가 아니에요. 왜냐? 캡슐화가 지원이 안 돼요. 왜냐? 스트럭터 안에는 데이터만 있지 연산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누구나 액세스할 수 있어요. 보호가 안 되는 거죠.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여러분이 인지해야 돼요. 캡슐화가 무엇이냐. 데이터를 아무나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이 캡슐화가 아니죠. 내가 정의한 것만 액세스할 수 있게 해서 보호를 해둘 때 캡슐화 기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ADT 개념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보 은닉입니다. 일단은 가려요. 예. 상세한 것을 감추고요. 사실 여러분 웹에서 클래스가 제공이 되면은 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객체에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멤버 변수가 뭔지 잘 몰라요. 서브 프로그램 지역 변수는 감춰지죠. 그래서 서브 프로그램 지역 변수는 못 쓰죠. 다만 서브 프로그램 외부의 지역 변수는 쓸 수 있죠. 그렇죠? 부모 블럭의 지역 변수는 액세스 가능하죠. 그런데 자식 블럭은 액세스 가능 안 하죠. 가려졌기 때문에요. 정보 은닉이기 때문입니다. 자, ADT 내부 데이터는 가려졌기 때문에 접근이 안 돼요. 그리고 가능한 방법은 미리 정의된 함수만을. 그래서 여기 함수를 같이 기술한다고 했어요. 함수를. 그렇죠? 자, 이런 방법은요, 소스 코드의 독립성을 제공해서 소프트웨어 모듈화를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이 클래스는 외부에서 이렇게 막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내 맘대로 막 바꾸면 됩니다. 근데 건드릴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바꾸면은 얘도 바꿔야 돼요. 만약에 건드릴 수 있다. 내가 변수를 A라고 썼는데 여기서 요 클래스 A에 변수 A는 내가 12라고 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내가 A를 나중에 B로 바꿔요. 그럼 이렇게 쓰면 없잖아요. A 클래스 안에 A가 없잖아요. 이것도 바꿔야 되죠. 아이고 저기 바꿨으니 여기도 바꿔야 돼. 자, 이렇게 하면은 소스코드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모듈화가 안 됩니다. 그렇죠? 얘 바꾸면 얘도 바꿔야 돼요. 종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큰 규모의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어려워요. 어디 하나 바꾸면은 큰 규모의 프로그램에서 바꿀 때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유지 보수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런 캡슐화가 제공되면은 여길 바꿔도 다른 곳은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뭔가 기능이 개선이 필요하다. 뭔가 에러가 나서 변경이 필요하다. 클래스 내부만 변경시키면 됩니다. 그럼 다른 부분은 클래스를 가져다 쓰는 다른 부분은 전혀 변경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객체 지향 언어, 즉 C++ 프로그램을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쓴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코딩을 했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바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를 바꿔야 되나요? 그럼 힘들겠죠. 안 바꿔도 돼요. 그냥 개선된 클래스의 기능을 여러분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코드가 안 바꿔도요. 얼마나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객체 지향 언어는 그런 대규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적합하다. 유지 보수하는 데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캡슐화 기능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얘기를 다 했네요. 왜 ADT 쓰냐? 프로그램 수정 쉽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하나를 수정했을 때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수정하려면 어렵죠. 그냥 클래스만 수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재사용과 보안성이 높습니다. 재사용하기 쉽고 보안성이 높죠. 자, 코드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택과 큐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저장을 하는 곳이죠. 그런데 저장한 데이터 액세스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거죠. 데이터 저장을 위한 변수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죠? 그리고 접근을 위한 내부 데이터, 여기 어레이에 저장된 값을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 푸시나 팝 같은 거. 여기서는 스택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거 파스칼 프로그램이고요. S1과 S2가 스택이에요. 스택이고요. 스택 저장 장소하고 또 포인터, 스택 포인터가 또 다른 변수로 되어 있네요. 그것도 합쳐지지가 않았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push라는 함수를 써서 S1이라는 스택에 SP1이 가리키는 곳에 10을 넣는다. 이게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고요. SP1이 1이다. 스택 포인터를 이렇게 바꾸는니다. 이렇게 막 바꾸면은 스택 포인터 10으로 바꾸면은 뭐 스택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S1에 이렇게 넣으면 10을 넣는다. 뭐 이렇게 막 넣어요. 함수를 쓰는 건 괜찮은데 뭐 이렇게 그 변수들을 직접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허용되기 때문에 허용돼요. 이게 캡슐레이션에 제공되지 않는 겁니다. 허용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다 잘못된 값을 넣는다. 스택 포인트에 마이너스 1을 넣는다. 허용이 돼요. 스택 포인트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 다음에 연산을 해요. 에러가 발생하죠.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C++를 볼까요? C++에서는 이렇게 탑과 배열 부분을 저장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놓고요. 그럼 외부에서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는 함수를 제공했습니다. 퍼블릭으로 제공했어요. 코드를 보면 이렇게 푸시 합니다. 근데 이 내부 변수 사실은 이게 보이지 않거든요. 탑인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내부 변수 S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막 쓰는 게 안 돼요. 이게 보호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동작을 수행하는 코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은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한번 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열어놨고요. 요거는 일단 삭제를 하고요. 자, 스택 똑같이 코드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요걸 썼더니 이미 컴파일러에서 안 된다고 나와요. 안 된다고 나와요. 왜냐면은 액세스할 수 없어요. 왜? 이게 프라이빗이니까 안 보여요. 은닉이 됩니다. 은닉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액세스 못 해요. 정보 은닉이 되고요. 인포메이션 하이딩이 되고 캡슐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동작에 의해서 스택이 망가지는 게 아예 방지됩니다. 컴파일 자체가 안 돼요. 그럼 실행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네. 자, C++에서 데이터 추상화 클래스라는 추상화 자료형이 제공되고요. 이것은 시뮬라 67이라는 60년대 만든 언어에 있었습니다. 객체 지향 언어에서. 거기에 이제 C 언어의 구조체의 어떤 표현 그런 방법들을 결합을 했고요. 두 부분 멤버 함수와 멤버 변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 일반적으로 멤버 변수는 이제 프라이빗 영역에 두어서 보호를 하고요. 멤버 함수는 이렇게 퍼블릭 영역에 두어서 외부에서 이 스택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외부 인터페이스, 객체 함수. 뉴나 딜리트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스 객체류와 메모리 관리입니다. 클래스 객체를 이제 실행 시간에 생성하고 삭제하는 그런 연산자죠. C++에서. 이 코드를 살펴보면은 프라이빗 부분에 이렇게 멤버 변수들이 있고요. 퍼블릭 부분에 이렇게 멤버 함수들이 있는데 푸시가 있고 팝이 있죠. 근데 이러한 뭔가 이 뒤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클래스 이름과 똑같은 함수가 있고요. 요걸 우리가 컨스트럭터 요게 하나 붙으면은 디스트럭터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스택을 쓸 때 그냥 스택 클래스에서 객체를 만들어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푸시, 팝 이렇게 쓰지 여기 있는 요 변수 이 복잡한 변수 이름 탑, 맥스, st, ptr 거기 포인터 연산 이런 거 나는 안 해도 돼요. 내가 외부에 공개된 푸시와 팝이라는 그런 메소드 그런 멤버 함수만을 이용해서 스택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스택에 우리는 집어넣고 빼는 일만 하면 되죠. 뭐 포인트를 증가시키고 뭐 개수를 세아리고 그런 자잘한 일은 안 해도 돼요. 그냥 스택이라는 거는 저장하고 저장한 값을 가져온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런 우리의 상식대로 스택이라는 저장소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문제 해결이 쉬워졌죠. 자세하게 뭔가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추상화 자료형은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여기서 탑 말고 요거를 스택 포인터로 바꾸자. 이름을. 아까 같은 경우는 그거 바꾸려면은 이것도 바꿔야 되죠. 이거 안 되니까 어차피 안 바꿔도 되지만.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클래스 내부만 바꾸면 돼요. 내부에서 탑이라고 쓴 게 어딨나? 탑이라고 쓴 게 여기 있죠. 요거 SP로 바꾸면 되고요. 요거 SP로 바꾸면 끝납니다. 그럼 여기서 쓰는 건 바꿀 필요가 전혀 없죠. 굉장히 독립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추상화 자료형을 설명을 했고요. 다음 이제 일반화 메커니즘. 일반화하는 겁니다. 특수한 것들을 보니까 공통적인 부분이 있더라. 일반화 메커니즘을 소개를 합니다. 그게 뭐냐? 일반화 함수를 소개를 하고요. 함수나 클래스를 추상화, 단순화하는 거예요. 뭐또 좀 정의가 추상적이죠.
함수나 클래스를 파라미터 유형에 따라 독립적이게 만듦. 함수나 클래스 생성하는 템플릿, 이게 가장 적절한 정의인 것 같아요. 함수나 클래스를 생성하는 템플릿. 예를 들어 붕어빵을 만드는 템플릿. 붕어빵 만들 때 내가 계속 빚는 게 아니라 붕어빵 재료를 그 틀 안에 넣고 찍어내죠. 함수나 클래스 유사한 것이 있으면 내가 계속 만드는 게 아니라 템플릿에 넣고 찍어낸다. 함수나 클래스를 찍어낸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코딩 프로그램 크기가 줄어들죠. 여러 개 만들 게 아니라. 그리고 코딩 에러를 줄일 수 있어요. 코드를 많이 짜는 게 아니라 적게 짜니까. 100라인을 짤 때와 10라인을 짤 때 에러는 많이 짤 때 가능성이 높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C 언어에서 이런 일반화 도구로 템플릿이라는 키워드를 제공을 해요. 형식은 클래스 만들 때, 펑션 만들 때 그냥 여기는 일반 클래스 정의고요. 여기는 일반 함수 정의예요. 거기 앞에다 이거 진짜 클래스 아니야. 템플릿 클래스야. 그런데 재료를 여기다 줍니다. 이거 진짜 함수 아니야. 템플릿 함수야. 재료를 여기다 줘요. 구체적인 예를 살펴볼게요. 자, 클래스가 클래스 네임 주고 패러미터 타입 요거는 호출할 때 이렇게 씁니다. 자, all array라는 클래스 네임이죠. 그리고 액츄얼 타입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아규먼트를 전달해요. 액츄얼 타입은 여기로 오고, 요게 이제 여기로 가고 이렇게 오는 거고, 요게 여기로 가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얘는 정수 배열, 얘는 실수 배열인 거죠. 유사한 모습을 가지는 그런 클래스를 만들 때 쓸 수가 있고요. 좀 더 우리가 잘 예로 다루는 게 뭐냐면은 스왑 함수입니다. 자, 이것을 하기 전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그 파일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항목으로 만들어 놨고요. 여기다가 만들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없어야 됩니다. 메인이 두 개 있으면 안 되니까 딜리트를 하고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기 정수고요. 여기 실수예요. 정수 실수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스왑 인트 정수를 바꾸는 겁니다. x하고 a하고 b를 실수를 바꾸는 거예요. 스왑이라는 함수인데 어쩔 수 없어요. 이름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컴파일 잘 됐고요. cmd 명령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에 DRM cdx64라는 폴더에 cd 디버그란 폴더에 dir 해보면 ch9 practice라는 그런 실행 파일이 생겼어요. ex는 안 쳐도 됩니다. 그럼 처음에 뉴라인이 하나도 없네요. 좀 불편하니까 endl이라는 걸 넣겠습니다. 복사해서 넣을게요. 네, 컴파일 됐으니까 다시 실행시킬게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10, 20이고 20, 10으로 바뀌었고 10.1, 20.2에서 서로 바꿔졌어요. 네, 서로 잘 바꿔졌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펑션 오버로딩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이름을 다르게 해도 되죠. 예. 다르게 해도 됩니다. 아이고. 예. 요게 인트냐, 더블이냐에 따라서 이제 알아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됐죠.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똑같은 결과가 발생을 하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은 코드를 계속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도 좀 여기 뭐라고 나오나요? 아니네요. 자, 그리고 요거를 메인 함수 위에 썼으니까 함수 선언이 없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인을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잘 되네요. 원래 이제 선언이 위에 올라가 있어야 한다라고 설계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매번 이렇게 쓰는 거는 불편하니까 똑같은 건데 잘 봐라. 똑같지 않냐? 뭐만 틀리냐? 여기만 틀리잖아. 그리고 요거를 그냥 X로 합니다. 요거를 X로 하고요. 아이고 잘못 썼네. 왜 X로? X로. 이렇게. 인트 말고 요거 X. 여기만 다르잖아. 세 개. 그렇죠? 여기만 다르잖아요. 이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필요 없어요. 이거 진짜 함수 아니에요. 가짜 함수예요. 템플릿 함수죠. 그래서 앞에 템플릿이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인자를 X를 이제 전달을 하면은 그 X가 이렇게 돼요. 자, 이럴 때 이제 X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스왑이라는 게 8개나 있대요. 그러니까 C++에서 스왑이라는 게 이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하지 말고 자신의 어떤 그래서 일반적인 이름을 쓰면은 아주 불편합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거 안 쓰고 내가 정의한 함수 썼어요. 근데 이게 템플릿이기 때문에 C++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스왑이라는 거랑 겹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좀 다르게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고 실행도 똑같이 됩니다. 뭐 렉이 걸렸는지 조금 오래 걸렸는데요. 자, 이게 템플릿 함수예요. 요거만 바꿨고 나머지 요거만 갖다 붙였어요. 이거 진짜 함수가 아니라 템플릿 함수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드를 많이 작성하다 보면 굉장히 유사한 게 많고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템플릿으로 만들면은 훨씬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을 가지는 아주 유용한 메커니즘 도구입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이 템플릿 라이브러리,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코딩을 할 그런 단계에 앞으로 이제 이르게 될 겁니다. C++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라는 게 이제 템플릿이에요. 자, 그건 우리가 C++를 많이 공부한 이후에 접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한번 중요한 개념들을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객체를 언급합니다. 객체는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거예요. 모든 것이 객체고요. 그걸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런 객체를 잘 살펴봤더니 어떤 내부적인 상태를 가지고 이 객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행동을 해요. 그래서 내부 상태가 계속 변합니다. 자동차를 예로 든다면은 자동차 바퀴 개수, 색상, 뭐 엔진 크기, 뭐 이거는 변하지 않네요, 사실. 사람이라면은 신장, 키, 몸무게, 성별, 이름, 성별로 이제 우선 변하기도 하죠. 바꾸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키나 몸무게 계속 변하고 이름도 바꿀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그냥 바뀌지 어떤 행동을 해 바꾸는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엑셀을 밟는다, 브레이크, 뭐 엑셀을 멈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벨로시티가 제로가 되고 스타트하면 이제 뭐 벨로시티가 증가하는 식으로 그렇게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상태와 행동을 모든 실세계의 모든 것들이 가지니까 실세계에 있는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이렇게 내부 상태와 행동을 가지도록 하는데 상태는 변수로 행동은 펑션으로 나타나면 되겠구나.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의 객체는 변수와 함수를 합친 겁니다. 실제 생활에서 객체는 그냥 이런 것들이 다 객체예요. 이걸 프로그램상에서 나타낼 때, 소프트웨어로 나타낼 때는 변수와 함수를 합친 거다. 자, 이런 객체는 현실에서도 상속이 가능하듯이 이런 객체는 상속이 가능합니다. 부모 클래스의 데이터와 연산을 이용해서 새로운 특징, 데이터 연산을 추가하는 거예요. 부모 거 그대로 가져서 추가하는 겁니다. 요새는요, 여러분 전기차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전기차나 내연기관을 만들 때 똑같은 곳에서 만든대요. 플랫폼을 똑같이 해요. 그래야지 생산 원가도 줄어들고 개발 시간도 단축이 되겠죠.
공통적인 것을 똑같은 플랫폼 만들고요. 전기차 만들 때, 내연기관 만들 때 조금 다르게 하는 겁니다. 부모 클래스의 데이터 연산 그대로 가지고 조금 다르게 해서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거죠. 예. 자, 그럼 상속이라는 건요, 어떤 장점이 있느냐? 당연히 비용 절감되죠.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했잖아요.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플랫폼을 공유한다고 그랬고요. 당연히 코드를 재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코드 조금만 쓰면 되고요. 그러니까 복잡도가 최소화되니까 코딩을 많이 해야 되는 대규모 프로그램 작성할 때 엄청나게 유용한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런 상속은 현실에서처럼 현실은 부모가 하나 없는데, 일반적으로 부모 하나 있는 뭐 단위 상속과 현실에 맞는 다중 상속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포유동물의 속성과 육식동물의 속성을 가지고 또 다른 뭐 어떤 속성을 가지겠죠. 현실적으로는 이런데 실제로 멀티클래스를 구현했을 때는 그 이후에 여러가지 좀 복잡한 일이 발생을 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바 같은 언어는 멀티플 상속, 다중 상속은 지원하지 않고 이제 싱글 상속만 지원합니다. 단순화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상속에 관련돼서요, 서브 클래스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게 부모 클래스죠. 그러니까 베이스 클래스, 슈퍼 클래스, 부모 클래스라고 하고요. 거기서 상속받을 때 이렇게 상속 방법만 제시하면 됩니다. 퍼블릭 클래스 B는 A 클래스를 상속받는다 라는 의미예요. 퍼블릭으로 상속받는다 라는 의미고, 이 방법은 이제 C++에서의 객체 지향 개념을 소개할 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B 클래스는 뭐냐? 상속받은 클래스죠. 그 자식 클래스예요. 기본에서 유도된 클래스예요. derived 클래스고요. 슈퍼 아니라 서브 클래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립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겠습니다. 이제 베이스라는 이름 지었고요. 자식은 derive라고 이름 지었고요. 베이스로부터 상속을 받았죠. 자, 베이스라고 선언하면은 B라는 멤버 변수와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자, derived y 하면은 일단은 상속받았기 때문에 B가 있고요. B가 있고, 그리고 B를 하는 뭐 set B와, 그죠? COB, 뭐 이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근데 Y잖아요. Y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오고 여기다가 D와 COD, CO set 이 두 가지가 더 추가됐어요. 이게 Y예요. 이게 Y예요. 그래서 Y의 set B 하면은 set B, 페어런트 거 쓰고요. Y의 COB 하면은 페어런트 거 씁니다. Y의 set D 하면은 자기가 추가한 거 쓰고요. COD도 자기 거 씁니다. 그렇죠. 요거만 가지는 것도 우리가 만들 수 있고요. 그렇죠? B하고 D를 다 가지는 것도 만들려면은 그냥 이렇게 상속만 하면 되죠. 새로 만들지 않고. 그래서 코딩을 조금 하면 돼요. 재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객체와 상속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상화의 기초에서 추상화 뭐냐? 단순하게 하는 거다. 결국 이것 때문에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를 프로그램으로 해결하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데이터 추상화, 제어 추상화가 있죠. 이거는 레코드 같은 거, 데이터를 여러 개 묶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요거는 여러 개의 절차를 하나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거, 함수 이름으로. 우리 함수 이름 매개 변수만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모았을 때 그게 캡슐화를 지원하면은 추상화 자료형이라고 하고요. 추상화 자료형을 지원하는 언어는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코딩 양을 줄이게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일반화 메커니즘이 있고 템플릿이라는 도구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함수의 템플릿, 그리고 클래스 템플릿, 얘를 소개했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 객체가 무엇이냐, 그리고 또 상속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객체는 everything, 내부 상태, 그리고 행동을 하는데 요거 우리 뭘로? 변수로, 그렇죠? 표현한다.
요거 뭐로? 요거 함수로 표현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게 추상화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C++에서 그런 개념들이 어떤 것들에 적용되어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이 C++를 학습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9장 추상화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